기원전 399년 봄 아테네의 감옥에는 한 노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사형을 선고받은 그 노인은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죽음을 앞두고도 태연했으며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그에게 세 가지 죄목을 물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500명의 배심원 중 280명이 유죄의 손을 들었고 220명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근소한 차이였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돈을 모아 감옥 경비를 매수했고 탈출 계획을 세웠으며 다른 도시로 피신할 배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법을 어길 수 없다고, 아테네를 사랑했는데 아테네의 법을 무시할 수 없다고, 그리고 철학자라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무엇이 아테네 최고의 민주주의 사회를 이 철학자를 죽이는 쪽으로 몰고 갔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독배를 마셨을까요? 이것은 한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글을 한 줄도 남기지 않았지만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된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로 불린 사람, 죽음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완성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기원전 5세기 찬란했던 아테네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469년 아테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소프로니스코스는 돌조각가였고 어머니 파이나레테는 산파였으며 그들은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도시였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였고 델로스 동맹의 맹주로서 번영하고 있었으며 페리클레스의 지도 아래 민주주의가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건설되고 있었고 비극 작가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가 걸작을 무대에 올리고 있었으며 철학자들과 소피스트들이 아고라 광장에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었으며 시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테네는 지중해 세계의 중심이었고 문명의 등대였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황금기 아테네에서 평범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대리석을 깎는 법을 배웠고 끌과 망치를 다루는 기술을 익혔으며 돌에서 형상을 끄집어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레슬링과 음악도 배웠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는 몸과 마음을 모두 기르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었고 체육관에서 몸을 단련하고 리라를 연주하며 시를 암송하는 것이 시민의 의무였습니다. 다른 아테네 소년들처럼 소크라테스도 체육관에서 운동했고 광장에서 친구들과 놀았으며 축제 때는 디오니소스 신전에서 비극을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왜 신들은 인간처럼 질투하고 화를 내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선함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은 처음에는 귀여워했습니다. 영리한 아이라고 칭찬했고 장래가 촉망된다고 말했으며 철학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답을 듣고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 답이 정말 맞느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다른 경우는 어떠냐고 계속해서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처음의 확신은 혼란으로 바뀌었으며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도망가곤 했습니다. 젊은 시절 소크라테스는 당시 유행하던 자연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탈레스가 말한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는 이론을 읽었고 아낙시만드로스의 무한자 개념을 배웠으며 헤라클레이토스의 만물 유전설에 매료되었고 아낙사고라스의 누스 이론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만물의 근원은 무엇인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별들은 왜 움직이는가? 해와 달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낙사고라스의 가르침에 깊이 빠졌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아테네에 와서 살고 있었고 페리클레스의 친구였으며 해가 불타는 돌덩어리라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간견을 들으러 갔고 책을 구해서 읽었으며 우주의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 철학자들은 물질과 우주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 즉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별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정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시급할까요? 아니면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더 급선무일까요? 하늘의 해를 연구하는 것보다 마음속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먼저 아닐까요?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연 철학은 자신이 찾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비밀보다 인간의 비밀이 더 중요했고, 물질의 법칙보다 삶의 법칙이 더 시급했으며, 별을 관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더 근본적이었습니다. 30세 무렵 소크라테스는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을, 자연이 아니라 인간을, 우주가 아니라 영혼을 연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탐구의 방법은 대화였습니다. 아고라, 광장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크산티페라는 여인과 부부가 되었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크산티페는 젊고 활기찼지만 성격이 급했다고 전해집니다. 소크라테스가 하루 종일 광장에서 대화만 하고 돈을 벌지 않는 것에 화를 냈고 점점 가난해지는 생활에 불평했으며 남편이 아이들 교육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것을 탓했고 때로는 물을 끼얹거나 접시를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천둥이 치면 비가 오는 법이라고, 크산티페가 화를 내면 물이 쏟아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라고, 그리고 성질 급한 아내와 사는 것은 말을 다루는 좋은 훈련이라고 말입니다. 좋은 기수가 되려면 성질 급한 말을 타야 하듯 좋은 철학자가 되려면 성질 급한 아내와 살아야 한다고 농담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아이들을 키웠고 아내의 잔소리를 견뎠으며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중장보병으로 참전했고 무거운 갑옷과 방패를 들고 적진으로 돌격했으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시민의회에도 참석했고 투표에도 참여했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소크라테스의 모습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맨발로 다녔고 같은 낡은 외투만 입었으며 겨울이나 여름이나 똑같은 옷차림이었고 하루 종일 광장에서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외모는 추했습니다. 코는 납작하고 들창코였으며 눈은 튀어나왔고 입술은 두툼했으며 배는 볼록 나왔고 다리는 짧았으며 걸음걸이는 뒤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실레노스 같다고 말했습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따르는 못생긴 반인반수 괴물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알키비아데스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겉은 실레노스처럼 못생겼지만 안을 열어보면 황금 신상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고, 외모는 추하지만 영혼은 가장 아름답다고, 그와 대화하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매혹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를 따라다녔고 호기심 많은 청년들이 그의 질문에 답하려 애썼으며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그와 논쟁하러 왔다가 당황하여 돌아갔습니다. 아고라, 광장의 기둥 아래에서, 체육관의 그늘에서, 친구의 집 정원에서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용기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경건함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또 물었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이런 경우는 어떤가? 저런 경우는 어떠한가? 하고 계속 질문했습니다. 상대방은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처음에 확신은 흔들렸으며 결국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방법이었습니다. 산파술이라고 불렸습니다. 어머니가 산파였듯이 자신도 산파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몸의 아이가 아니라 영혼의 아이를 육체의 출산이 아니라 지혜의 출산을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고, 다만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줄 뿐이라고, 진리는 이미 각자의 영혼 속에 있으며 자신은 그것을 끄집어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불쾌해했습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혜롭다고 자부하던 사람들, 소피스트라 불리던 직업교사들, 돈을 받고 가르치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미워했습니다. 그가 자신들의 무지를 폭로했고 권위를 무너뜨렸으며 제자들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존경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미워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알았습니다. 못생긴 외모에 맨발로 다니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 이상한 철학자를 말입니다. 기원전 469년 아테네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소프로니스코스는 돌조각가였고 어머니 파이나레테는 산파였으며 그들은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40대 중반이었을 때 그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에 다녀온 것입니다. 델포이는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었고 아폴론 신이 무녀를 통해 신탁을 내리는 곳이었으며 왕들도 장군들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찾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카이레폰은 신탁에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무녀는 대답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그가 가장 지혜롭다고 선언했습니다. 카이레폰이 아테네로 돌아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당황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르고, 용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지혜로울 수 있단 말입니까? 신탁이 틀렸을 리는 없었습니다. 아폴론 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델포이 신탁은 수백 년 동안 정확했으며 그리스 전체가 그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크라테스는 결심했습니다. 신탁의 의미를 밝혀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 방법은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면 신탁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고 신탁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먼저 정치가들을 찾아갔습니다. 아테네를 이끄는 지도자들, 민회에서 연설하는 사람들, 법을 만들고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지혜로울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했고 백성을 이끌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했으며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판단력이 뛰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의에 대해 물었고 선한 정부에 대해 질문했으며 법의 근거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실망스러웠습니다. 정치가들은 화려하게 말했지만 내용이 없었고 자신 있게 단언했지만 근거가 부족했으며 무엇보다도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자신은 정의롭다고 믿었고 선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선한 정책을 펼친다고 주장했으며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정치가들은 자신보다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자신이 더 나았습니다. 다음으로 시인들을 찾아갔습니다. 호메로스의 후예들, 아름다운 시를 쓰는 사람들, 비극과 희극을 만드는 작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지혜로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꿰뚫고 신들의 뜻을 이해하며 삶의 진리를 노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작품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이 구절은 무슨 뜻인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이 장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시인들은 자신의 작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썼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었지만 왜 감동적인지 설명하지 못했으며 진리를 노래했지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시인들은 영감으로 쓰는 것이지 지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이 그들을 통해 말하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녀가 신탁을 전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듯 시인들도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도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자신보다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장장이, 목수, 도공, 조각가, 신발 만드는 사람, 배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었고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식을 실천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쇠를 다루는 법, 나무를 깎는 법, 흙을 빚는 법, 돌을 조각하는 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확실했고 기술은 검증되었으며 결과는 눈에 보였습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정치가나 시인보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인들은 자신의 기술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모든 것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대장장이는 정치도 안다고 믿었고 뛰어난 목수는 교육도 안다고 생각했으며 유명한 조각가는 철학도 안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자만심이 그들의 지혜를 망쳐버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깨달았습니다. 장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는 지혜로웠지만 그것을 넘어서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했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만큼 더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아테네의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본 후 소크라테스는 마침내 신탁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신이 말하고자 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 적다는 것,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고, 그들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무지의 지라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탐구는 소크라테스에게 많은 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치가들은 모욕당했다고 느꼈고 시인들은 자존심이 상했으며 장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했고 젊은이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다고 분노했으며 아테네의 전통을 해친다고 비난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를 따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어른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정의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스승에게 지혜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으며 권위자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른들은 당황했고 화가 났으며 소크라테스를 원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것은 그들의 저기를 사는 일이었고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었으며 전통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공동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탁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그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등해라고 불렀습니다. 아테네라는 큰 말을 깨우는 작은 등해라고 말입니다. 말은 크고 고귀하지만 둔하고 느리며 잠에 빠져 있고 등해는 작고 성가시지만 말을 깨워서 달리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도 그렇다고 아테네 시민들을 괴롭히지만 그것은 그들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잠에서 깨어나 진정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크라테스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광장에서, 체육관에서, 술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아는가? 당신의 확신은 근거가 있는가? 당신은 정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감사했고 어떤 이들은 화를 냈으며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지만 소크라테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늘어나고 있었고 원망이 쌓이고 있었으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철학자의 의무라고, 잠든 시민들을 깨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리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지하게 사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431년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 불리게 될 이 전쟁은 27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리스 전체를 피로 물들였으며 찬란했던 아테네의 황금기를 끝장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미 40대였지만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아테네 시민으로서의 의무였습니다. 중장보병으로 복무했고 무거운 갑옷과 방패를 들고 전장에 나갔으며 동료 시민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포티다이아에서 벌어졌습니다. 기원전 432년 아테네 북쪽의 도시였습니다. 포위전이 길어졌고 겨울이 왔으며 식량이 떨어졌고 추위가 살을 내었습니다. 병사들은 얼어 죽었고 굶주렸으며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달랐습니다. 같은 낡은 외투만 입고 있었고 맨발로 눈 위를 걸었으며 추위를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몸을 떨며 불 주위에 모여 있을 때 소크라테스는 태연하게 서 있었고 옷을 여러 겹 껴입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견뎌냈으며
얼음판 위를 신발 신은 사람들보다 편안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동료 병사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인간인가 아니면 신인가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중 알키비아데스라는 젊은 귀족이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를 주목했습니다. 전투 중에 알키비아데스가 부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다가왔고 다른 병사들은 도망쳤으며 알키비아데스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돌아왔습니다. 그를 업고 적진을 뚫고 나왔고 안전한 곳까지 데려왔으며 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었고 그를 따라다녔으며 그를 숭배했습니다. 나중에 알키비아데스는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소크라테스만큼 용감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위험 앞에서도 태연했고 후퇴할 때도 질서정연했으며 공황 상태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 델리온에서 벌어졌습니다. 기원전 424년 아테네가 패배한 전투였습니다. 아테네군은 무너졌고 병사들은 도망쳤으며 혼란이 지배했습니다. 후퇴하는 군대만큼 위험한 것은 없었습니다. 적들이 쫓아왔고 공포가 전염되었으며 질서는 사라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후퇴하는 군대 속에서도 침착했습니다. 천천히 걸었고 주위를 살폈으며 위험을 잃지 않았습니다. 젊은 장군 라케스가 함께 있었는데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걷듯이 전장에서도 똑같이 걸었다고, 마치 산책하는 것 같았다고, 그 모습을 보고 적들도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번째 전투는 암피폴리스에서였습니다. 이곳에서도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고 동료를 버리지 않았으며 끝까지 싸웠습니다. 전쟁터에서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용기는 그의 철학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무모함이 아니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성으로 다스리는 것이라고, 그리고 명예를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소크라테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동료가 죽었고 아테네는 점점 약해졌으며 민주주의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지쳐갔고 두려움이 커졌으며 이성보다 감정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406년 아르기누사의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아테네가 승리했지만 폭풍이 일어났고 많은 병사들이 물에 빠졌으며 장군들이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테네로 돌아온 장군들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회가 열렸고 시민들은 분노했으며 장군들을 처형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에 따르면 각 장군을 개별적으로 재판해야 했는데 민중은 모든 장군을 한꺼번에 재판하고 처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위법이었습니다. 그날 소크라테스는 시민의회의 의장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연히 그의 차례가 된 것입니다. 민중은 소리쳤습니다. 투표하라고, 장군들을 처형하라고, 법 따위는 상관없다고 외쳤습니다. 의장단의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민중의 분노를 거스르는 것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습니다. 법을 어길 수 없다고, 아무리 민중이 원해도 위법은 위법이라고, 각 장군을 따로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중은 위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함께 처형하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의장단의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굴복하라고 애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했습니다. 나는 법을 지킬 것이라고,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옳지 못한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다른 의장들이 굴복했고 투표가 진행되었으며 6명의 장군이 처형되었습니다. 나중에 아테네 시민들은 후회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훌륭한 장군들을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법을 어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민중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정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아테네에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것은 반역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원전 404년 마침내 아테네가 패배했습니다. 스파르타가 승리했고 아테네는 항복했으며 성벽은 무너졌고 함대는 파괴되었습니다. 찬란했던 아테네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스파르타는 아테네에 30인 과두정을 세웠습니다.
30명의 귀족이 도시를 지배했고 민주주의는 사라졌으며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적들을 처형했고 재산을 몰수했으며 반대자들을 추방했습니다. 30인 과두정은 소크라테스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고 권위를 빌리려 했으며 철학자의 지지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에게 명령했습니다. 살라미스의 런이라는 사람을 체포해 오라고,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그를 죽일 것이니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거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데 협력하지 않았으며 결과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30인 과두정은 곧 무너졌고 민주주의가 복구되었으며 소크라테스는 처형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소크라테스에게 많은 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자들은 그가 과두정을 지지한다고 의심했고 과두정 지지자들은 그가 배신했다고 분노했으며 양쪽 모두 그를 위험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 일부가 문제였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를 배신하고 스파르타로 갔고 크리티아스는 30인 과두정의 리더가 되어 폭정을 휘둘렀으며 카르미데스도 과두정에 가담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들을 가르쳤다고, 그의 철학이 이들을 타락시켰다고, 그가 젊은이들을 망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다만 질문했을 뿐이라고, 제자들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명백해 보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에게 전통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권위에 도전하게 했으며 결국 배신자와 폭군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70세가 되었을 때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논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현자로 존경했고 어떤 이들은 그를 위험한 사상가로 두려워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를 사회의 적으로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적들은 마침내 기회를 잡았습니다. 민주주의가 복구된 후 아테네는 과거를 잊고 화해하자는 사면령을 발표했습니다. 과거의 일로 서로를 고발하지 말자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사면령 이전부터 문제였으므로 그를 고발하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기원전 399년 세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습니다. 멜레토스, 아니토스, 리콘이었습니다. 죄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다는 것, 그리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70세의 철학자가 500명의 배심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었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사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진리를 추구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으며 이제 자신의 철학을 증명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399년 봄 아테네 법정이 열렸습니다. 500명의 배심원이 자리에 앉았고 고발인들이 준비를 마쳤으며 피고인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70세의 노인은 여전히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맨발이었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발인은 3명이었습니다. 멜레토스는 젊은 시인이었고 아니토스는 부유한 정치가였으며 리코는 웅병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동자는 아니토스였습니다. 그는 30인 과두정과 싸운 민주주의자였고 아테네 복구에 공헌한 인물이었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토스에게는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아 아버지의 사업을 경멸하게 되었고 가업을 잇기를 거부했으며 결국 방탕한 삶을 살다가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니토스는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 아들을 망쳤다고, 그의 철학이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그리고 아테네를 위해 그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발장이 낭독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령을 도입했으며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죄목이었습니다. 불경죄와 청년타락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멜레토스가 먼저 고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신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아테네의 신들을 모욕했다고 비난했으며 젊은이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크라테스가 데몬이라는 이상한 목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신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아니토스도 연설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을 거론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를 배신했고 크리티아스가 폭정을 휘둘렀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소크라테스의 영향으로 가족과 국가를 경멸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전통을 파괴하고 권위를 무너뜨리며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의 차례였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피고인은 감동적인 변론을 해야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자녀를 데려와서 동정을 구하고 배심원들에게 애원하고 화려한 수사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전문 연설가를 고용해서 변론문을 작성했고 연기하듯 슬픔을 표현했으며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자녀를 데려오지 않았으며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처럼 대화하듯 말했습니다. 마치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과 토론하듯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자연 철학자로 오해한다고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에서 자신을 구름 속을 날아다니며 해와 달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자신은 자연 철학에 관심이 없으며 오직 인간의 삶과 덕에 대해서만 탐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델포이 신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 자신을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신탁의 의미를 찾기 위해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무지를 폭로하게 되었고 그래서 적들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에 대한 고발에 답했습니다. 자신은 신을 믿는다고, 다만 전통적인 방식이 아닐 뿐이라고, 신의 명령을 따라 철학적 탐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몬의 목소리도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신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라고, 잘못된 일을 하려 할 때 경고하는 목소리라고, 신적인 것이지만 새로운 신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 타락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돈을 받지도 않았고 제자를 받지도 않았다고, 다만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대화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을 따라다닌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자신이 유혹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였고,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무지를 드러내는 것을 보는 것이 재미있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로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면 그렇게 타락한 젊은이들이나 그들의 부모나 친척들이 왜 이 법정에 와서 고발하지 않느냐고, 고발인들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3자들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변론은 배심원들을 설득하기보다 자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철학적 사명을 강조했고 아테네를 위해 봉사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이 아테네가 받은 신의 선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등에의 비유를 다시 사용했습니다. 아테네는 크고 고귀한 말이지만 크기 때문에 둔하고 잠에 빠져 있다고, 신이 자신을 등에처럼 붙여서 끊임없이 찌르고 깨우고 설득하게 했다고,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것은 아테네에게 손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도발적인 말까지 했습니다. 자신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테네를 위해 봉사했으니 처벌 대신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국가 공로자들이 받는 대접, 즉 프리타네이온에서 평생 무료로 식사하는 특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오만이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사람이 처벌 대신 보상을 요구하다니,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자신을 영웅처럼 말하다니 겸손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500명의 배심원이 각자 청동 원반을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구멍이 뚫린 원반은 유죄, 구멍이 없는 원반은 무죄였습니다. 개표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280대 220이었습니다. 유죄였습니다. 하지만 표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30표만 바뀌었어도 무죄였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이 겸손했더라면, 눈물을 흘리고 애원했더라면, 배심원들의 감정에 호소했더라면 아마도 무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원칙을 지켰고 진실을 말했으며 철학자답게 행동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형량을 정해야 했습니다. 당시 아테네 법에 따르면 유죄가 나온 후 고발인이 제안한 형량과 피고인이 제안한 형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고발인들은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형량을 제안할까요? 친구들은 추방을 제안하라고 권했습니다. 아테네를 떠나 다른 도시에서 살겠다고 하면 배심원들이 받아들일 것이고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절했습니다. 추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른 도시에 가서도 똑같이 철학할 것이고 그러면 그곳 사람들도 자신을 추방할 것이며 결국 떠돌아다니며 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철학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삶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벌금은 어떠냐고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처음에 1미나를 제안했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친구들이 항의했고 결국 30미나로 올렸습니다. 플라톤과 다른 친구들이 보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배심원들에게는 모욕으로 보였습니다. 30미나는 여전히 적은 금액이었고 고발인들이 요구한 사형과 비교하면 농담처럼 느껴졌으며 소크라테스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사형이냐 벌금이냐를 결정하는 투표였습니다. 개표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첫 번째 투표에서는 280명만 유죄의 표를 던졌지만 이번에는 360명이 사형에 찬성했습니다. 80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은 술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슬퍼했고 어떤 이들은 만족했으며 어떤 이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테네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태연했습니다.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을 유죄로 판결한 사람들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어도 자신은 늙어서 자연사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고 이제 역사에 소크라테스를 죽인 사람들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죄로 판결한 220명에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죽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느냐고. 어쩌면 죽음은 축복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죽음이 완전한 무라면, 꿈도 없는 깊은 잠과 같다면 그것은 얼마나 평화로운 일인가. 둘째, 죽음이 영원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를 만나고 과거의 위대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특히 저승에서도 계속 질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지도자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물을 수 있고 오디스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으며 거기서는 질문한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농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신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는데 자신은 죽으러 가고 배심원들은 살러 가지만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신만이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70세의 철학자는 여전히 평온했고 제자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아테네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소크라테스는 즉시 처형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는 신성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매년 봄 아폴론 신에게 감사하는 축제 기간 동안에는 처형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델로스 섬으로 성스러운 배가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 기간은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감옥에서 그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독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제자들이 매일 찾아왔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감옥은 마치 철학 학교처럼 변했고 죽음을 앞둔 사람은 여전히 가르치고 있었으며 제자들은 스승의 마지막 말들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새벽 크리톤이 일찍 찾아왔습니다.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오랜 친구였고 부유한 사람이었으며 평생 소크라테스를 존경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가 잠든 것을 보고 깨우지 않고 기다렸다가 소크라테스가 눈을 뜨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델로스에서 오는 배가 곧 도착한다고.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고. 그러니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크리톤은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수들에게 뇌물을 주었고 탈출 경로를 확보했으며 테살리아로 도망갈 수 있도록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애원했습니다. 도망가라고, 살아야 한다고, 친구들을 생각해서라도 탈출하라고 간청했습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죽으면 자신들은 가장 좋은 친구를 잃는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돈을 아껴서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고 비난할 것이며 그것은 견딜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으면 그들은 고아가 될 것이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할 것이며 자신이 아이들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톤의 우정에 감사하지만 탈출할 수 없다고.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옳은 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법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크리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주장해온 원칙들을 이제 와서 버릴 수 있느냐고, 나이가 들었다고,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동안의 신념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불의를 불의로 대항해서는 안 되며, 상처받았다고 해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의 목소리를 상상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법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법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여, 우리가 너를 낳고 기르지 않았느냐고. 네 부모가 결혼할 수 있게 한 것도 우리고 네가 교육받을 수 있게 한 것도 우리이며 70년 동안 아테네에서 살 수 있게 보호한 것도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떠날 수 있었는데 평생 아테네에 머물렀다는 것은 우리에게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법은 계속했습니다. 네가 재판에서 추방형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거부하지 않았느냐고. 그때는 법을 따라 죽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법을 어기고 도망가려 하느냐고. 그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며 배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법은 경고했습니다. 만약 네가 도망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내 친구들은 추방당하거나 재산을 몰수당할 것이고 너는 도망자로 살며 어느 도시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네가 평생 가르친 정의와 덕에 대한 모든 말이 거짓으로 판명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말했습니다. 이 법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울리고 있어서 다른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다고. 자신은 법을 어길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으며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크리톤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슬펐지만 친구의 결정을 받아들였고 묵묵히 그 옆에 머물렀으며 마지막까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날에는 다른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 물었고 영혼의 불멸에 대해 질문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철학이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철학자는 평생 영혼을 육체로부터 분리하려 애쓰는데 죽음이 바로 그 완전한 분리라면 왜 두려워하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몸은 영혼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욕망, 두려움 같은 육체적 필요들이 우리의 사고를 흐리게 하고 감각은 우리를 속이며 쾌락은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철학자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 하는데 죽음이 바로 그것을 완전히 이루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의 불멸에 대해서도 논증했습니다. 영혼은 변하지 않는 것들, 즉 정의 자체, 아름다움 자체, 선함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은 영혼 자체도 변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기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어떤 것들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완전한 동일성이나 완전한 아름다움 같은 것을 감각으로는 경험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영혼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며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다면 죽은 후에도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자들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영혼이 리라의 조화처럼 육체의 조화일 뿐이라면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고. 씨앗이 여러 번 싹을 틀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죽는 것처럼 영혼도 여러 번 환생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조화는 리라보다 나중에 생기는 것이지만 영혼은 육체보다 먼저 존재한다고. 조화는 리라를 따르지만 영혼은 육체를 이끈다고. 그러므로 영혼은 단순한 조화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증을 제시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영혼이고 죽음은 생명의 반대이므로 영혼은 죽음의 반대인 것과 함께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영혼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죽을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설득되지는 않았지만 소크라테스의 담대함에는 감동받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차분하게 논증할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진리를 탐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철학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옥에서의 마지막 날들, 소크라테스는 시를 썼습니다. 평생 산문으로만 대화했던 그가 처음으로 시를 쓴 것입니다. 이솝, 우화를 시로 바꾸었고 아폴론 신을 찬양하는 창가를 지었습니다. 꿈에서 계속 음악을 만들라는 목소리를 들었다고,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했다고, 철학이 가장 높은 음악이지만 시도 또한 음악이므로 죽기 전에 그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마지막 날들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철학을 계속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울었고 어떤 이들은 감탄했으며 모두가 자신들의 스승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델로스에서 오는 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일이면 사형이 집행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일찍부터 감옥에 모여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었고 스승의 마지막 말을 듣고 싶었으며 그 순간을 함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작별해야 했습니다. 아내 크산티페가 막내 아들을 안고 왔고 두 큰아들도 함께 왔습니다. 크산티페는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못 본다고,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절규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크산티페의 슬픔은 가라앉지 않았고 계속 울었으며 제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친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크산티페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슬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조용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떠난 후 소크라테스는 목욕을 했습니다.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몸을 씻기는 것보다 스스로 씻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깨끗하게 몸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사형 집행관을 저주하고 화를 내지만 소크라테스는 다르다고, 이 감옥에 온 사람들 중 가장 고귀하고 온화하며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간수를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당신의 일을 하는 것뿐이라고, 자신은 당신을 탓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간수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독배를 가져오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독 미나리즙이 담긴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마시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지만 눈물이 흘러내렸고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으며 어떤 이는 밖으로 나가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울면 안 된다고, 여자들을 내보낸 것도 이런 소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조용히 하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잔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고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으며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신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여행이 행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독배를 마셨습니다. 단숨에 비웠습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크리톤도 울었고 아폴로도로스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으며 다른 제자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플라톤만 병 때문에 그날 참석하지 못했다고 나중에 기록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꾸짖었습니다. 무슨 짓들이냐고, 조용히 하라고, 품위 있게 죽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부끄러워하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얼마 후 다리가 무거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누웠습니다. 독배를 준 사람이 와서 다리를 눌러보고 발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다리에서 시작해서 무릎으로, 허벅지로, 배로 올라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농담도 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철학자답게 행동했습니다. 독이 가슴에 가까워졌을 때 소크라테스는 몸을 덮고 있던 천을 걷어냈습니다. 크리톤에게 말했습니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닭 한 마리 빚이 있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치유의 신이었고 병이 나은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닭을 바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삶이라는 병으로부터의 치유로 본 것입니다. 크리톤이 물었습니다. 다른 할 말은 없는지, 무언가 당부할 것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몸이 경련했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독배를 준 사람이 천을 걷어내고 확인했습니다. 눈이 감겨 있지 않았습니다. 크리톤이 다가가서 눈과 입을 닫아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습니다. 기원전 399년 봄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만견자실했습니다. 아폴로도로스는 통곡했고 크리톤은 슬픔에 잠겼으며 다른 제자들도 울면서 스승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았던 사람들 중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의로우며 가장 훌륭한 사람이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시신은 아테네 관습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화장되었고 유골은 가족에게 전달되었으며 간소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살던 방식대로 검소하고 소박하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은 후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그의 제자들은 그가 가르친 것들을 기록하고 전파하기 시작했으며, 철학은 소크라테스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 아테네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를 죽인 것이 옳았는지, 정말로 그가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지, 아니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무슨 해를 끼쳤는가, 그가 한 일이라고는 질문하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죽을 죄인가, 아테네가 자신의 가장 훌륭한 시민을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고발인들에 대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멜레토스는 추방당했고 아니토스는 다른 도시로 피신해야 했으며 리콘도 아테네에서 환영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거리에서 만나도 말을 걸지 않았고 체육관에서도 그들을 피했으며 아무도 그들과 거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는 깨달았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은 도시의 수치라는 것을, 역사는 이것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중에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만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으며 소크라테스 없는 철학이 가능한지 의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테네를 떠났고 어떤 이들은 숨어 지냈으며 어떤 이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달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그가 한 말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철학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한 줄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대화였고 모든 것이 말이었으며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으면 소크라테스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플라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중 가장 젊고 가장 재능 있으며 가장 철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이었고 처음에는 정치가가 되려 했으며 시와 비극을 쓰기도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를 만난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꼈고 시를 불태웠으며 오직 철학만이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그에게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결과라면, 이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면 자신은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화편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켰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극처럼 묘사했으며 질문하고 답하고 논증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재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승이 실제로 한 대화들을 기록했습니다. 변론, 크리톤, 파이돈 같은 대화편들이었습니다. 재판에서 무엇을 말했는지, 감옥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은 역사적 기록에 가까웠고 실제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담고 있었으며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플라톤은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여전히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지만 이제 그가 말하는 내용은 플라톤 자신의 생각이었고 이데아론 같은 새로운 이론들이 제시되었으며 소크라테스는 플라톤 철학의 대변인이 되어갔습니다. 국가론을 썼습니다. 이상적인 국가가 무엇인지,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철학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만약 철학자들이 통치하거나 통치자들이 철학을 한다면 소크라테스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아카데메이아를 세웠습니다. 아테네 외곽의 숲에 학교를 만들었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서양 역사상 최초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기관을 창설했습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가르쳤고 수많은 제자를 길렀으며 그중 가장 유명한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플라톤은 80세까지 살았습니다.
평생 소크라테스를 잊지 않았고 거의 모든 대화편에 그를 등장시켰으며 스승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플라톤이 없었다면 소크라테스는 역사에서 잊혀졌을 것입니다. 크세노폰도 소크라테스에 대해 썼습니다. 플라톤과는 매우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이 아니라 군인이었고 철학자가 아니라 실용주의자였으며 추상적인 이론보다 실제 삶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와 달랐습니다. 형이상학적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실용적인 조언을 했고 이데아를 논하기보다는 일상적인 덕목을 가르쳤으며 신비로운 철학자라기보다는 현명한 친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회상록을 썼습니다. 스승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했습니다. 플라톤의 글만큼 철학적이지는 않았지만 더 인간적이었고 더 따뜻했으며 소크라테스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변론도 썼습니다. 플라톤의 변론과는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더 온화했고 덜 도발적이었으며 소크라테스가 배심원들을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어느 것이 더 실제에 가까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둘 다 진실의 일부를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글을 썼습니다. 안티스테네스는 소크라테스의 검소함과 자제력을 강조하며 견유학파를 창시했습니다. 욕망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살며 사회적 관습을 거부하는 철학이었습니다. 그의 제자 디오게네스는 통 속에서 살며 극단적으로 검소한 삶을 실천했고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극단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아리스티포스는 쾌락을 추구하는 키레네학파를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덕을 강조했다면 아리스티포스는 쾌락이 선이라고 주장했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으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도 소크라테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클리데스는 메가라 학파를 세웠습니다. 논리와 변증법을 강조했고 소크라테스의 질문법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으며 역설과 논증의 기술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 한 사람에게서 여러 철학 학파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각자가 스승의 다른 면을 보았고 각자가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크라테스를 계승했습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를 만난 것이 인생을 바꾼 경험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죽음은 비극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파르타를 배신하고 페르시아로 갔다가 결국 암살당했습니다. 화려했지만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만이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그 앞에서만은 자신의 공허함을 느꼈다고, 그리고 스승을 실망시킨 것이 평생의 후회라고 고백했습니다. 크리토는 소크라테스가 죽은 후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친구의 아이들을 돌보았고 때때로 그들을 방문했으며 소크라테스가 자신에게 했던 마지막 부탁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닭을 바치라는 말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었는지, 죽음을 병의 치유로 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는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아폴로도로스는 스승의 죽음을 평생 슬퍼했습니다. 그날 감옥에서 가장 크게 울었던 사람이었고 소크라테스에게 꾸중을 들었던 사람이었으며 그 후로도 스승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소크라테스에 대해 물으면 눈물을 흘렸고 그의 이야기를 하다가 목이 메었으며 평생 그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스승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이는 글로, 어떤 이는 학파로, 어떤 이는 삶으로 스승의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 덕분에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는 아테네의 한 철학자에 불과했지만 죽은 후에는 서양 철학 전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고 그의 이름은 점점 더 유명해졌으며 결국 철학 그 자체와 동일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서양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를 존경했고 키케로는 그를 하늘에서 내려온 철학이라고 불렀으며
세네카와 에픽테토스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의 용기와 자제력을 찬양했습니다. 기독교가 등장했을 때 초기 교부들은 소크라테스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이교도였지만 덕을 실천했고 그리스도보다 먼저 살았지만 진리를 추구했으며 기독교를 몰랐지만 순교자처럼 죽었습니다. 어떤 교부들은 소크라테스가 로고스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며 기독교 이전의 성인처럼 여겼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소크라테스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랍 철학자들이 그에 대해 썼고 유럽의 학자들이 그를 연구했으며 대학에서 그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소크라테스를 존경했고 단테는 그를 림보에 배치하여 지옥에서는 구했으며 중세 철학자들은 그를 이성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소크라테스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이 플라톤의 대화편을 번역했고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의 지혜에 열광했으며 소크라테스는 이상적인 철학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소크라테스를 성인으로 불렀고 몽테뉴는 그를 인간 지혜의 완성으로 여겼으며 르네상스의 사상가들은 그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소크라테스는 이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볼테르는 그를 미신과 싸운 투사로 칭송했고 루소는 그의 덕을 찬양했으며 디드로와 백과전섭하는 그를 자유사상의 선구자로 여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신을 의심하고 전통에 도전하고 권위에 맞섰다는 사실이 계몽주의자들에게는 영감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시기 소크라테스는 순교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그렸습니다. 독배를 들고 있는 소크라테스, 우는 제자들, 비극적이지만 고귀한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복제되었으며 불의한 권력에 맞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웅의 이미지를 전파했습니다. 19세기 헤겔은 소크라테스를 변증법의 창시자로 평가했습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모순을 드러내고 더 높은 진리로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변증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소크라테스의 아이러니를 강조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가장 많이 아는 역설,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장 많이 가르치는 모순을 주목했습니다. 니체는 소크라테스를 비판했습니다. 그가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삶의 본능을 억압했고 논리를 추구하면서 예술을 경시했으며 그리스 비극의 정신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조차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비판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것입니다. 20세기에도 소크라테스는 계속 연구되었습니다. 분석 철학자들은 그의 정의에 대한 논증을 분석했고 실존주의자들은 그의 진정성을 찬양했으며 교육학자들은 그의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르치고 있고 법학교에서 사용되며 비판적 사고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인 철학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학파를 세우지도 않았고 제도를 만들지도 않았으며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질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은 주로 자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탐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인간에게로, 삶에게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로 철학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삶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좋은 삶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왜 그렇게 사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질문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무지의 지도 혁명적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을 가르쳤고 계속 배우게 만들었으며 독단을 경계하게 했습니다. 산파술은 교육을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 수동적 학생이 아니라 능동적 탐구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삶으로 철학을 증명했습니다.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고 욕망을 절제했으며 원칙을 지켰고 끝까지 진리에 충실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지만 남았고 굴복할 수 있었지만 버텼으며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 담대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철학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철학은 삶의 방식이고 진리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으며 원칙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위해 죽은 최초의 사람이었고 그의 죽음은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하늘에서 끌어내려 도시로 가져왔고 집 안으로 들여왔으며 삶과 도덕과 선과 악에 대해 탐구하도록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말했습니다. 서양 철학의 전통은 플라톤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철학자가 그를 거쳐갔고 그에게 응답했으며 그와 대화했습니다. 동의하든 반대하든 찬양하든 비판하든 소크라테스를 무시할 수 있는 철학자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소크라테스는 살아 있습니다. 교육자들은 여전히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사용하고 철학자들은 여전히 그의 질문을 토론하며 사람들은 여전히 검토되지 않은 삶에 대한 그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가 제기한 질문들은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선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은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원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게 만드는 것,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만드는 것,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등에처럼 계속 찌르고 깨우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죽은 지 2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를 찌르고 있고 여전히 우리를 깨우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지만 그의 질문은 영원합니다. 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감옥에서 한 노인이 독배를 마셨습니다. 70년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울었고 친구들은 슬퍼했으며 아테네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글을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학파를 세우지 않았고 체계를 만들지 않았으며 제도를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질문했을 뿐입니다. 아고라 광장에서 체육관에서 술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철학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렸고 우주의 비밀에서 삶의 의미로 방향을 돌렸으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질문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리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지만 남았고 굴복할 수 있었지만 버텼으며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 담대했습니다. 법을 지켰고 원칙을 지켰으며 끝까지 철학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독배를 마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가르쳤고 진리를 추구했으며 죽음조차 철학적으로 맞이했습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소크라테스는 살아있습니다. 그가 제기한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가 보여준 삶은 여전히 영감을 주며 그가 추구한 진리는 여전히 탐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용기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며 앞으로도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진정한 업적은 답을 준 것이 아니라 질문하게 만든 것입니다. 확신을 준 것이 아니라 의심하게 만든 것이고 편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만든 것이며 잠들게 한 것이 아니라 깨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등해라고 불렀습니다. 아테네를 깨우는 작은 등해라고 말했습니다. 성가시지만 필요하고 귀찮지만 중요하며 때로는 미움받지만 결국에는 고마운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끔 등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찌르고 깨우고 생각하게 만드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편안한 확신에서 깨어나게 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의심하게 하며 검토하지 않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립니다. 역사를 넘어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정말로 아는가? 당신의 삶은 검토되고 있는가?
당신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유산입니다. 책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나 조직도 아닙니다. 질문하는 정신입니다. 탐구하는 자세입니다. 진리를 향한 끝없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법정에서, 토론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마음속에서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